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의 표면을 덮은 얇은 흙 한 겹이 인류 문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량의 95%가 흙에서 나옵니다. 흙 속에는 지구 대기의 3배에 달하는 탄소가 저장돼 있고 전체 생명체의 4분의 1이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자원이 전례 없는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토양이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10배에서 100배 빠르게 침식되고 있으며 매년 수십억 톤의 흙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생물 생태학자이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과학자문이었던 조 핸델스만 박사는 저서 흙이 사라진 세상에서 이 위기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는 비옥한 흙이 없는 문명은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토양이 무너지면 농업이 붕괴하고 농업이 무너지면 인류의 식탁이 사라집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미 이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은 46%가 침식 피해를 입었고 남미의 68% 토양이 훼손됐습니다. 남태평양 화산섬의 경우 매년 1헥타르당 50톤의 흙이 사라집니다. 폭우와 가축 방목, 무분별한 벌목이 사막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핸델스만 박사는 토양의 기능을 3가지로 설명합니다. 생물학적으로 흙은 미생물과 식물이 자라나는 생명의 터전이며 화학적으로는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뿌리를 지탱하는 구조물입니다. 실제로 지하수의 75%와 인류가 마시는 식수의 절반 이상이 토양을 통과하며 정화됩니다. 토양은 지구 최대의 정수 필터이자 탄소 저장고인 셈입니다. 종교에서도 흙은 생명의 근원으로 등장합니다. 성경 속 아담의 이름이 히브리어 흙을 뜻하는 아다마에서 유래했고 다른 여러 경전에서도 인간이 진흙으로 빚어졌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흙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잇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핸델스만 박사는 이제라도 흙을 되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해법은 재생 농업입니다. 흙을 갈지 않고 다양한 작물을 순환 재배하며 가축 방목을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노스다코다주의 한 목장은 이 방법으로 10년 만에 토양 유기물 함량을 2배로 높였습니다. 비료 사용은 줄고 흙은 물을 머금어 가뭄에도 견디는 힘을 얻었습니다. 도시에서도 변화의 싹이 트고 있습니다. 뉴욕과 런던에서는 옥상과 버려진 땅을 활용한 도시 농업과 퇴비화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텃밭 가꾸기가 아니라 흙의 재생과 지역 식량 자립을 위한 실천입니다. 핸델스만은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다. 흙의 재생 능력과 인간의 창의성이 만난다면 사라지는 땅을 되살릴 수 있다. 흙 한 줌은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품은 생명의 보고입니다. 페루가 한국을 방산 현대화의 모델 국가로 선택했습니다. 수십 년간 노후 장비에 의존하던 페루 육군이 K2 흑표 전차와 K808 장갑차를 중심으로 자국의 기갑 전력을 재편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무기 수입을 넘어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산업 생태계 구축까지 아우르는 장기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페루 육군은 1950년대에 제작된 T-55 전차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장갑차와 경전차도 대부분 1970년대 이전 모델입니다. 이런 박물관급 전력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페루는 지난해 한국과 K808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K2 전차에도 강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페루의 기갑 현대화 사업은 2단계로 나뉩니다. 2026년부터 28년 1단계에는 K808 장갑차 99대, K2 전차 46대를 도입합니다. 2단계인 2029년부터 2040년에는 현지 생산 체제로 전환해 각각 181대와 104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품의 30%를 현지 조달로 채워 국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페루는 한국은 무기뿐 아니라 체계를 수출하는 나라라며 교육과 정비, 부품 관리, 훈련까지 통합된 생태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현대 로템이 지상전력 단일 공급 창구로 선정되어 K2 전차와 K808 장갑차를 축으로 부품 정비 표준을 통일합니다.
초기 물량은 완제품으로 도입하되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현지 조립으로 전환해 자국 산업 역량을 키울 계획입니다. 해양 부문에서는 중형 잠수함과 다목적 함정을 현지 조선소와 공동 건조하고 항공 분야에서도 기본 훈련기와 경공격기, 차세대 전투기 부품 생산을 공동 추진합니다. 이는 남미 지역 방산 허브를 겨냥한 포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지 공장 설립보다 중요한 것은 품질 표준과 검증 체계의 이전이라고 지적합니다. 품질 관리, 사이버 보안, 인력 인증 등 운영 문화까지 이식해야 동일한 성능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전수한 운영 생태계에는 예지 정비, 부품 데이터 관리, 교육 시뮬레이터, 보급 표준화 등 첨단 체계가 포함됩니다. 페루형 방산 패키지는 수출 그 자체보다 운영 단계의 신뢰 구축이 핵심입니다. 초도 배치 1년 동안 납기와 결함 대응, 가동률 데이터가 남미 시장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페루는 남미 방산의 거점으로 한국은 남미형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협력은 무기 거래보다도 운영 철학의 이전입니다. 한국은 공장과 기술을 넘어 신뢰와 품질 문화를 전하고 페루는 실행과 지속으로 이를 완성해야 합니다. 함께 만든 전력은 두 나라의 안전과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며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용 종이컵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함께 녹아나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는 국제학술지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를 통해 폴리에틸렌으로 코팅된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리터당 수조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용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22도에서는 약 2조 8천억 개, 100도에서는 약 5조 1천억 개의 입자가 검출됐다며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량이 폭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종이컵은 종이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부에 얇게 입혀진 플라스틱 코팅층이 열에 노출될 때 미세하게 녹거나 벗겨져 나노 단위의 입자를 방출합니다. 국제학술지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연구에서도 95도의 물을 종이컵에 20분간 담았을 때 리터당 최대 5,984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국내의 연구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인하대학교 바이오시스템 융합학과 연구팀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PE 코팅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채웠을 때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 분의 1 크기의 나노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입자가 면역세포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입자들의 인체 위해성은 아직 정량적으로 입증된 단계는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음식이나 음료를 통한 미세 입자 유입이 장기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종이컵의 또 다른 위험 요소로는 가불화 화합물이 꼽힙니다. 방수 코팅에 사용되는 PFAS는 체내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아 축적될 수 있습니다. 미국 미시건대의 연구에 따르면 혈중 PFOS와 PFOA 농도가 높은 여성은 고혈압 위험이 최대 47% 높았습니다. 비록 종이컵 사용 자체가 직접 원인이라는 근거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해답은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뜨거운 음료를 장시간 담아두거나 종이컵을 재사용하면 코팅층 손상이 가속화되어 더 많은 미세 입자가 용출됩니다. 반대로 다회용 텀블러를 사용할 경우 미세 플라스틱 검출량이 일회용 종이컵보다 최대 4.5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주는 위로는 크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나노플라스틱까지 삼킬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실천이 건강과 지구를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의 밝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랭글리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 국제연구진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더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빛 반사의 차이를 넘어 지구 기상 시스템의 균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지구는 태양에서 받은 빛의 약 30%를 반사하고 나머지 70%를 흡수합니다. 이 반사율을 알베도라 부르며
구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최근 20여 년 동안 지구의 알베도는 0.5%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구가 점점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연구는 2001년부터 2024년까지 나사의 세레스 위성 세대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진은 위성의 복사에너지 자료를 고해상도 분광 이미지, 구름, 빙설 지도, 기후 모델과 결합해 지구 밝기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북반구는 남반구보다 10년마다 1제곱미터당 평균 0.34W의 태양 에너지를 더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3가지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북극의 빙하와 해빙이 녹으면서 빛을 반사하던 흰 표면이 줄고 빛을 흡수하는 바다와 땅이 늘어난 점입니다. 둘째, 기온 상승으로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빛을 흡수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셋째는 각국의 대기오염 규제로 인해 반사 성질이 강한 미세먼지가 줄어든 점입니다. 반면 남반구는 오스트레일리아 산불, 화산 폭발로 에어로졸이 늘어 빛 반사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반구와 남반구의 반사율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한 북반구에서 에너지가 남반구로 이동하면서 해류와 대기 흐름이 달라지고 열대 지역 강수 패턴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반구 열대 지역의 강수량이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아직 인과관계를 단정하기엔 관측 기간이 짧다고 강조했지만 지구의 밝기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지구 기온 상승과 기상 시스템 교란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